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문고리를 잠궜다. 그러고는 아까 라주미힌이 사온 보따리를 풀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벼란간 침착해진 것 같았다. 조금 전과 같이 미친 듯한 헛소리도 하지 않았고 요즘 늘 계속되던 공포도 사라졌다. 그는 전부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탁자 위에 놓인 돈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25루블이었다. 그리고 거스름돈 몇 잎과 5카페이카 동전도 집어넣었다. 이윽고 문고리를 벗기고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스타샤는 등을 돌리고서 쭈그리고 앉아 사모바르를 후후 불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출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는 거리에 나와 있었다. 8시경이었다. 해는 저물었지만 무더위는 여전했고 더럽고 지저분한 도회지는 탁한 공기로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약간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이 일을 오늘 중으로 해치워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살기는 싫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치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상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좌우간 모든 것에 어떤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변해가도 상관없다. 그는 자포자기적인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의 습관으로 그는 언제나처럼 산책길을 따라 곧장 샌나야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다. 광장 조금 못 미친 조그만 가게 앞 차도에 까만 머리털에 젊은 손 풍금장이가 서서 공목을 알 수 없는 몹시 구슬픈 노래를 켜고 있었다. 그것은 앞보도에 서서 노래 부르고 있는 10대쯤 돼 보이는 소녀의 반주였다. 소녀는 귀족의 딸처럼 폭넓은 패치코트와 부인용 외투에 손에는 장갑을 끼고 모자는 새빨간 깃털 달린 장식이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낡은 것이었다. 그녀는 거리의 악사 특유의 높은 음성으로 노래 부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꽤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청중들 사이에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카페이카를 꺼내어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소녀는 노래를 멈추고 천천히 다음 가게로 자리를 옮겨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곧장 리자베타와 얘기하고 있던 노점상인 부부가 있는 샌나야 광장 한 귀퉁이로 갔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 부부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는 밀가루 가게의 문 옆에 멍청이 서 있는 빨간 셔츠의 소년에게 물었다. 여기 모퉁이에서 부부가 노점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나? 모두들 장사하고 있을 테죠. 저 2층은 식당인가? 선술집이에요. 당구대도 있지요. 색시도 있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광장을 건너갔다. 건너편 한 구석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제일 혼잡한 곳을 뚫고 한가운데로 끼어들었다. 그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몇 회로 나뉘어 서로 뭔가 떠들어대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도를 따라서 비거리로 발길을 돌렸다. 광장을 벗어나자 그는 어느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는 전에도 광장에서 사도바야 거리로 통하는 이 짧은 구부러진 골목길을 곧잘 지나다닌 일이 있었다. 특히 요즘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기분이 좀 더 나빠봐라 는 식의 반항심에서 일부러 이 근처를 서성대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섰다.
거기에는 건물 전체가 술집과 그 밖의 상점들로 가득한 한 채의 커다란 집이 있었다. 이들 가게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옷은 한 가지밖에 걸치지 않은 여인들이 나와서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어귀에 때를 지어 서 있곤 했다. 이때 바로 거기에서 기타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여자는 계단에 앉아있고 어떤 여자는 길바닥에 앉아있고 또는 선채 짓거리고 있었다. 그 옆 차도에는 술 취한 군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하면서 권련을 입에 물고 휘청거리며 들어갈 곳을 잊은 사람같이 보였다. 그는 왜 그런지 거기서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끌렸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혼음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당신은 나의 귀하신 낭군님, 공연히 나를 때리지 마오. 이런 가냘픈 노랫소리도 흘러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좀이 쑤시듯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듣고 싶어졌다. 들어가 볼까? 웃고들 있구나. 모두들 취한 모양이지. 까짓것 나도 녹초가 되도록 한번 마셔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놀다 가세요, 아저씨. 한 여자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꽤 미인인데? 그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다. 여자는 생긋 웃었다. 아저씨도 아주 미남이신데요, 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들을 피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저씨! 여자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왜 그래? 여자는 좀 멋쩍게 말했다. 아저씨, 당신하고라면 기꺼이 놀겠어요. 멋쟁이 아저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6카페이카만 주세요. 네? 라스콜리니코프는 손에 잡히는 대로 꺼냈다. 5카페이카짜리 동전이 샌잎이었다. 어머, 아저씨는 아주 마음이 좋으신 분인가 봐. 이름이 뭐지? 두클리다를 찾으세요. 아니, 무슨 짓이야? 갑자기 패거리 중에 한 여자가 두클리다를 보고 말했다. 그렇게 동냥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나 같으면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겠다. 무슨 책이더라?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내가 처형되기 1시간 전에 그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떻게 살건 그저 살아있고만 싶다고 했다. 이거야말로 최대한의 진실이지. 인간은 원래가 비열한 법이지 않나. 또한 그런 사내를 비열하다고 하는 놈 역시 비열한 놈이다. 그는 다음 거리로 나갔다. 아니, 이건 수정궁이지 않나? 아까 라주미힌이 수정궁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난 지금 무엇을 할 작정이었나? 아, 참 그렇지. 신문을 봐야 한다. 조시모프가 신문에서 읽었다고 했어. 신문 있지? 꽤 넓고 깨끗한 술집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말했다. 방은 여러 개 있었으나 그다지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 두서너 명의 차 손님이 있었고 멀리 떨어진 방 하나에 4사람이 앉아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속에 자묘토프가 끼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잘 분간할 순 없지만 있으면 어떠냐고 그는 생각했다. 보드카를 드시겠어요? 하고 종업원이 물었다. 아니, 차를 주게. 그리고 신문을 좀 갖다 주면 좋겠군. 닷새쯤 전의 것부터 전부. 자네한텐 팁을 충분히 주겠네.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신문입니다. 날짜가 지난 신문과 차가 날라져 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드디어 그곳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활자는 눈 속에서 춤을 추었으나 그래도 그는 기사를 깡그리 읽고는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추가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은 왠지 떨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으로 와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자묘토프였다. 어떻게 이런 곳에 다 오셨소?
그는 오렌지기라도 만난 듯이 의아스런 얼굴로 입을 열었다. 바로 어저께까지도 라주미인이 당신은 아직 정신이 들지 않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다니 이상하군. 나도 당신 집에 갔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옆에 오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쳐놓고 자묘토프 쪽을 보았다. 그의 입술에는 냉소가 떠올랐다. 그 냉소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초조가 엿보였다. 들었습니다. 양말을 찾아주셨다고요? 그런데 라주미히는 당신에게 아주 반한 모양입니다. 당신은 그 친구와 함께 루이자 이바노브나한테 갔었다고요. 왜 그때 당신이 애써 화약 중위에게 눈짓을 했는데도 그 양반은 통 눈치채질 못했었잖소. 기억하시죠? 그 친구도 꽤 난폭하군. 화약 중위 말입니까? 아니, 당신 친구 라주미힌 말입니다. 당신 생활도 좋은가 보군요. 자메토프 씨, 그런 유쾌한 곳에 무상으로 출입하실 수 있다니. 지금 당신에게 샴페인을 대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다 같이 마신 겁니다. 당신은 신문을 읽고 계셨소? 내가 신문에서 무엇을 읽었나. 이렇게 오래전 신문까지 잔뜩 가져오겠으니 수상하게 보여서 묻는 거요? 참, 당신이 그 기사를 읽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기억하시지요? 그때 경찰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 내가 졸도한 그 노파 이야기 말입니다. 어때요? 이젠 아시겠죠? 대체 무슨 소리요? 무엇이 아시겠죠예요? 자묘토프는 잠옷 불안한 듯이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진지한 얼굴이 일순간 획 변하고 말았다. 벼랑간 그는 자기가 스스로를 억제할 힘이 있는 것 같이 다시금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도끼를 손에 들고 문 뒤에 숨어있던 며칠 전의 한 찰나가 무서우리만큼 똑똑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문고리는 덜커덕거리고 밖에서는 두 사내가 욕을 하기도 하고 문을 밀치기도 한다. 그러자 갑자기 두 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퍼붓고 혀를 날름 내밀어 조롱하며 깔깔대고 웃고 또 웃어주고 싶었던 그 찰나. 당신 미쳤소? 아니면... 자묘토프는 그 뒷말을 삼켰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상념에 자극된 듯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이란 말이오? 뭡니까? 어서 말해보시오. 아무것도 아니오. 자묘토프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다 부질없는 일이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뜻하지 않게 폭발한 발작스런 웃음이 끝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다시 생각에 잠긴 듯 침울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테이블을 팔꿈치로 짚고 한 손으로 머리를 괴었다. 자묘토프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다. 침묵은 한참 계속되었다. 왜 안 드시오? 차가 식어버리겠소. 하고 자묘토프가 말했다. 예? 뭐요? 차를... 아, 그렇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자묘토프의 얼굴을 흘끗 보자 갑자기 모든 것이 확실해진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그 순간 처음과 같은 조소적인 표정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차를 마셨다. 요즘은 그런 범죄가 부쩍 늘었어요. 얼마 전에도 모스크바 신보에서 읽었지만 대규모의 위조 집회단이 검거되었더군요. 거의 한 회사쯤 되는 인원이 집회를 위조하고 있었대요. 아, 그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난 벌써 한 달 전에 읽었어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 생각엔 그런 사람들은 악한들이겠군요. 하고 희죽 웃으면서 덧붙였다. 악당이 아니면 뭡니까? 그건 어린애들 같은 풋내기들이죠. 악당이 아니에요. 그까짓 일을 해내는데 50명이나 되는 인간이 필요하다니.
또 그만한 일을 하면서 모두들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을까? 그야 당신 같으면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나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100루블쯤의 사례를 받고 그런 무서운 짓을 하다니. 게다가 위조 지폐를 가지고 그런 일이 전문인 은행으로 가다니. 나 같으면 그런 짓은 못해요. 당신은 당황하지 않고 베껴낼 것 같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다시 혀를 낼름 내밀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나 같으면 정확히 하겠어요. 우리 관내에 노파를 살해한 범인 역시 손이 떨렸던 거요. 돈을 제대로 훔치지 못했으니까요. 끝까지 견뎌내질 못한 거죠. 범행의 솜씨를 보면 뻔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욕을 느낀 듯한 표정이 되었다. 뻔하다고요? 그럼 왜 아직 못 잡고 있나요? 당장 잡아보시오. 그는 심술사나운 목소리로 자묘토프를 자극하듯이 외쳤다. 잡아내고 말고요. 누가요? 당신이? 당신이 잡아요? 헛물만 켜고 말 거요. 당신네들의 비결이란 탈취한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살피는 정도겠죠. 한 푼도 없던 빈털터리가 갑자기 돈을 쓰게 되면 그놈이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한단 말이오. 그쯤이야 어린애라도 당신네들을 속이는 것쯤은 문제가 아닐 것이오. 한대 놈들은 모두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자묘토프는 대답했다. 죽이는 일쯤은 교활한 수법으로 해치우고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면서도 기껏 술집으로나 뛰어들고 말거든. 그래서 이내 잡히고 말지요. 즉 돈을 뿌리다가 모두 걸려든단 말이에요. 범행자들이란 당신처럼 교활하지 못하니까요. 당신 생각 정도면 물론 술집 같은 데 안 가겠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살을 찌푸리고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런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고 싶은가요? 그는 못마땅한 어조로 물었다. 물론 알고 싶지요. 자묘토프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묘토프의 얼굴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우선 돈과 물건을 훔쳐 그곳을 빠져나와 곧장 인기척이 없는 채소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 울타리 및 어느 구석에 뒹굴고 있는 건축에 쓰다 남은 돌을 빼고 그 파진 곳에 돈과 물건을 모두 넣어버리죠. 그 다음 본래대로 해놓고 그곳을 떠나요. 자, 이걸 찾아내보란 말입니다. 이래도 찾아낸다면 손을 들 수밖에. 당신은 돌았군.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만약 그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였다면? 갑자기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자묘토프는 당혹한 눈으로 그를 보더니 이내 백지장같이 새파래졌다가 다시 미소로 일그러졌다. 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그는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찬 눈초리로 그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렇죠? 가당차는 소리. 더구나 지금은 전보다 더 믿지 않아요. 하고 자묘토프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전보다 더 믿지 않는다는 건 그럼 전에는 그렇게 믿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내가 경찰서를 나온 뒤에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했었지요? 왜 화약 중위는 내가 졸도한 후에도 나를 신문하려 했습니까? 하고 그는 갑자기 일어나면서 모자를 집어들고 종업원을 불렀다. 이봐 이리 와. 얼마냐? 전부 30카페이카입니다. 종업원은 달려오면서 대답했다. 자, 20카페이카는 팁이다. 어때요? 대단한 돈이죠? 하고 그는 지폐를 쥔 떨리는 손을 자묘토프 앞에 내밀었다. 빨간 돈, 푸른 돈으로 25루블.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시오? 이 새 옷은 또 어디서 난 걸까요? 내가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소. 벌써 우리 안주인한테 그렇게 신문을 했을 테니까.
자, 이런 것은 그만둡시다. 안녕히 또 만납시다. 그는 야성적이고도 야릇한 쾌감이 뒤섞인 감촉에 전신을 떨면서 밖으로 나왔다. 홀로 남은 자묘토프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예의 사건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여지없이 번복시키고 뒤집어 놓고 최종적으로 그의 의견을 굳혀버린 것이다.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바보야. 그는 이렇게 단정해버렸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바깥문을 열자 뜻밖에도 안으로 들어오던 라주미힌과 맞부딪혔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라주미힌은 몹시 놀란 모양이었으나 어느덧 솟구치는 분노의 빛이 그의 두 눈에 무섭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여기 와 있었구나. 침대에서 빠져나와 여길 와? 나는 의자 밑이며 지붕 밑 할 것 없이 샅샅이 찾아봤어. 자네 때문에 나스타샤까지 때려줄 뻔했어. 그런데 자넨 배심 좋게 여길 와 있어? 로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대로 모두 말해봐. 자백해보란 말이야. 하고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별일 아니야. 다만 자네들이 귀찮고 또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야.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침착하게 말했다. 혼자?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직 백지장같이 파리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 바보 같으니라고. 대체 자네는 수정궁에서 뭘 하고 있었나? 말해봐. 날 그냥 내버려둬.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다. 마침내 라주미히는 울화통이 터져 상대방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다. 내버려두라고?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지금 자네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기나 하나? 발을 뒤로 꽁꽁 묶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가두어 두겠어. 여보게 라주미힌. 라스콜니코프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의 호의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걸 자넨 모르고 있나? 모처럼의 호의에 침을 뱉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에게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니 자넨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더구나 상대방은 괴로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참아야 한단 말일세. 제발 나를 놓아주게. 제발 내버려두란 말이야. 그럼 마음대로 하게. 어디든 가게나. 라주미히는 잠시 생각하다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만약 자네가 바보가 아니라면 오늘 나의 이사 축하 연회는 오리라 생각했네. 피곤하다면 폭신한 안락 의자를 갖다 주겠네. 안 가겠어. 기억해두게. 포진코프네 집 3층이야. 안 가겠네, 라주미힌. 라스콜리니코프는 발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오지 않고는 못 견딜걸? 하고 라주미힌은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와는 절교다. 이봐, 자묘토프는 거기 있던가? 있다네. 얘기를 했나? 물론. 무슨 얘기를 했나? 아니, 그건 말하지 않아도 좋네. 아무튼 포진코프의 건물 47호 파부시킨이야. 잘 기억해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토바야 거리까지 가자 모퉁이를 돌아 곧장 다리까지 가서 난간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는 두 손을 난간에 걸치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극도로 쇠약함을 느껴 어디든지 눕고 싶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장밋빛 노을의 마지막 잔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이때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와서 자기와 나란히 서는 듯 싶더니 여자가 벼란간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오른반을 난간 아래로 내리더니 다음 순간 이 여인은 운하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후 여인의 몸은 다시 떠올라 물결을 따라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수십 명의 소리가 아우성을 쳤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양쪽 길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아이고, 저건 옆집의 아프로시뉴시카가 아니냐. 어디선가 울음 섞인 여인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누구든 좀 구해주세요. 순경 한 사람이 강가의 돌 계단을 뛰어내려와 외투와 장화를 벗어던지고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투신한 여인은 순경의 오른손에 옷자락을 붙잡히고 구제되어 강가 바닥 위에 뉘어졌다. 술이 취했어요, 여러분. 술이 너무 취해서. 이번에는 아프로시누시카의 바로 옆에서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전번에도 목매는 것을 겨우 뜯어놓았어요. 나는 지금 가게에 나갔었기 때문에 딸려내게 감시하라고 일러두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저 끝에서 두 번째 집.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순경들은 그때까지도 물에 빠졌던 여자를 돌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경찰이 어떻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든 일을 이상하리만큼 냉담하고 무관심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아니, 그건 더럽다. 물은 안 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리를 떠나 경찰서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에 끝장을 내버리기 위해 집을 나온 그때의 결심은 흔적조차도 없었다. 그 대신 깊은 무관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역시 결말은 결말이지. 강변을 걸어가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어쨌든 끝장을 내버리자. 그건 내가 원하는 바이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결말일까? 어차피 매한가지야. 경찰서를 가자면 곧장 가다가 두 번째 모퉁이를 왼편으로 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지척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모퉁이까지 오자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옆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그러고는 일부러 빙 돌아서 걸어갔다. 어쩌면 1분이라도 여유를 가지려는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땅만 보고 걸었다. 문득 누군가 귓전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그 집 앞에, 그것도 바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여기에 온 일도 없고 옆을 지나친 일도 없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가 그를 마구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는 대문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현관을 통과하여 낯익은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은 매우 어두컴컴했다. 그는 계단이 구부러지는 층계참에서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창틀이 죄다 뜯겨져 있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윽고 니콜라이와 미트레이가 일을 하고 있던 2층 방이 나타났다. 닫혀있군. 문도 새로 칠을 입히고 이젠 새를 놓으려고 내놓은 모양이구나. 그 다음이 3층 그리고 4층이다. 여기다. 의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방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사람이 있는지 얘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마지막 몇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 방도 역시 새로 수리되어 있었다. 안에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그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그는 왜 그런지 이 방이 그때 남겨두고 간 상태대로이며 시체도 마룻바닥에 같은 위치에 뒹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보니 가구는 하나도 없고 벽도 텅 비어 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창턱에 걸터 앉았다. 일꾼은 2사람뿐이었다.
그들은 꽤 게으름을 부렸는지 이제야 급히 종이를 걷어치우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나타난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팔짱을 끼고 귀를 기울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일어나서 전에 고리짝과 침대와 옷장 등이 놓여있던 방으로 건너갔다. 가구를 치운 방은 몹시 좁아 보였다. 벽지는 전에 그대로였고 한쪽 구석에는 성상이 안치되어 있던 자리에 뚜렷이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그는 한 바퀴 둘러보고는 처음에 섰던 창가로 되돌아갔다. 나이든 쪽의 일꾼이 흘끔 그를 곁눈질해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 대신에 문간방으로 나가서 벨의 끈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때와 같은 벨, 그때와 똑같은 양철 치는 듯한 음향. 그는 2번, 3번 연거푸 잡아당겨 보았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지난 날을 더듬어 보았다. 그날의 고통스럽고 두렵던 감각이 차츰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점차로 기분이 가라앉아 갔다.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오? 당신은 누구시죠? 일꾼이 그에게로 다가오면서 재차 다그쳐 물었다. 방을 빌리려고. 그래서 방을 구경하고 있는 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밤에 방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만약 그렇다면 문지기하고 같이 와야 할 게 아닌가요? 마룻바닥도 다 닦은 모양이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을 이었다. 이제 핏자국은 없어? 핏자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서 노파와 노파 동생이 함께 살해되었잖소. 여긴 피투성이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렇게 알고 싶소? 그렇다면 함께 경찰서로 갑시다. 거기서 가르쳐 줄 테니. 일꾼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군. 너무 늦었어. 가세 알료시카. 문을 잠궈야지. 나이 먹은 일꾼이 말했다. 그럼 갑시다. 라스콜니코프도 태연스레 대꾸하고는 먼저 방을 나와서 천천히 계단을 밟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봐요, 문지기! 대문까지 나오자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문지기 2사람, 여자 1사람, 실내 옷을 입은 장사꾼, 그 밖에도 1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곧장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문지기 1사람이 돌아보며 말했다. 경찰에 갔다 왔소? 지금 막 다녀오는 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 모두들 있습니까? 부서장도? 예, 있더군요. 왜 그러시죠? 라스콜리니코프도 묵묵히 생각에 잠기면서 그들 옆에 섰다. 방을 보러 왔다나. 나이 먹은 일꾼이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어느 방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이야. 왜 피를 다 닦았느냐. 여기선 살인사건이 있었지. 나는 방을 빌리러 왔어. 라고 하더군. 그러고는 배를 흔드는데 끈이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더라니까.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자기 신분을 가르쳐준다나.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야. 문지기는 의아스런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훑어보았다. 당신은 대체 뭘 하는 누구요? 하고 문지기는 다소 언성을 높였다. 나는 전에 대학생이었던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란 사람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시리의 집 14호에 살고 있지요. 거기 문지기에게 물어보면 알 거요. 그런데 정말 왜 그러는 거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말이요?
차츰 화를 내면서 문지기는 다시 소리쳤다. 경찰서로 가자는 게 겁이 나는 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냉소를 띠면서 말했다. 괴상한 자식이야. 하고 일꾼이 말했다. 요새 와선 괴상한 녀석들도 많아졌어. 여자가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곳을 떠밀려 나와 차도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디서건 누구 하나 자신의 말에 응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은 그가 딛고 서 있는 돌처럼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그에게는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집적거려 보고 싶었던 그는 차디찬 냉소를 떠올리며 걸었다. 경찰서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처신했던 것이므로 곧 만사가 끝나버리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